불행. 안톤 체홉. 공증인 류반체프의 아내 소피아 페트로브나는 20살이 조금 넘은 젊고 아름다운 여자로 이웃 별장에 사는 변호사 일리인과 함께 조용히 숲길을 산책하고 있었다. 오후 4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오솔길 위로 하늘에는 하얀 솜털 구름이 점점이 뿌려져 있었다. 그 구름 사이로는 맑고 푸른 조각 하늘이 드문드문 보였다. 구름은 높은 노송에 걸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고 떠 있었다. 조용하고 더운 날이었다. 멀리 보이는 숲길이 나직한 철도 노반에 의해 갈라져 있었다. 오늘은 어쩐 일인지 총을 든 보초가 노반 위를 걷고 있었다. 노반 뒤로는 녹슨 지붕 위로 6개의 도움이 있는 커다란 교회가 하얗게 보였다. 여기서 당신을 만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소피아 페트로브나는 땅을 내려다보면서 양산 끝으로 작년에 떨어진 나무 잎을 건드리며 말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만나서 기뻐요. 당신과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어야 해요. 부탁인데 이반 미하일로비치. 당신이 진정 날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내 뒤를 이제는 그만 쫓아다니세요. 당신은 그림자처럼 내 뒤를 쫓아다니고 또 좋지 않은 눈길로 날 바라보며 사랑을 고백하고 이상한 편지를 쓰고 그 모든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글쎄 어쩌자고 이러시는 거예요, 네? 일리는 말없이 잠자코 있었다. 소피아 페트로브나는 몇 걸음을 떼고 말을 이었다. 우리가 알게 된 지 5년이 되었지만 최근 2, 3주 동안 당신은 너무도 많이 변했어요. 나는 당신을 모르겠어요. 이반 미할로비치. 소피아 페트로브나는 곁눈질로 힐끗 동행인을 쳐다보았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솜털 구름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 표정은 괴로웠지만 동시에 말도 안 되는 말을 들어야만 하는 사람의 안색처럼 변덕스러우면서도 산만했다. 당신이 이해할 수 없다니 놀랍군요. 류반체프 부인은 어깨를 흠칫하며 말을 이었다. 당신은 전혀 아름답지 않은 장난을 시작했어요. 나는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해요. 딸도 있고요. 정말로 당신에겐 이 모든 것이 아무렇지도 않나요? 게다가 나의 오랜 친구인 당신은 가족을 향한 내 사랑이나 일반적인 가족 관계에 대한 내 입장을 잘 알고 있잖아요. 일리는 못마땅한 듯 두틀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가족의 기초라. 일리인이 중얼거렸다. 오, 이런. 네, 그래요. 나는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정의 평화를 소중하게 생각해요. 내 남편 안드리에와 딸을 불행하게 만드느니 차라리 죽는 편을 선택하겠어요. 그러니 제발 부탁이에요. 이반 미할리오비치. 제발 날 조용히 내버려 두세요. 예전처럼 선량하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당신 얼굴에 어울리지 않는 한숨과 탄식일랑 그만두고요. 이제 모든 게 해결되고 끝났어요. 그러니 더 이상 이런 말은 하지 말아요. 뭔가 다른 얘기를 하도록 해요. 소피아 페트로브나는 다시 일리인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하얗게 질린 일리인의 눈길은 위로 향했고 화를 참기 위해 떨리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류반체프 부인은 왜 일리인이 화를 내며 붕괴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일리안의 창백한 낯빛은 그녀를 감동시켰다. 제발 화내지 말고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녀가 상냥하게 말했다. 알았죠? 자, 우리 이제 악수해요. 일리는 그녀의 작고 포동포동한 두 손을 잡고 자신의 입술로 천천히 가져갔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풋내기가 아닙니다. 일리인이 중얼거렸다. 사랑하는 여인과의 우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만해요. 이제는 모든 게 해결되고 끝났어요. 벤치까지 왔으니 앉아요. 소피아 페트로브나의 마음은 꿀같은 달콤한 느낌으로 가득 찼다. 가장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는 다 했고 고통스러운 문제도 이쯤이면 끝냈다고 할 수 있었다. 이제 그녀는 가볍게 숨을 내쉬면서 일리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었다. 그녀는 일리인을 바라보았다. 사랑에 빠진 남자에게 사랑받는 여자의 이기적인 우월감으로 그녀는 흐뭇함과 동시에 행복했다. 사내다운 얼굴에 시커먼 턱수염을 기른 강인하고 거대한 남자. 현명하고 교양이 있으며 소위 재능 있는 이 남자가 자기 옆에 얌전히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이 그녀는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일리인이 말문을 열었다. 당신은 마치 교과서를 읽듯이
나는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해요. 또한 가족의 기초 하며 말하는군요. 당신이 말을 안 해도 나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어쩌면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 나도 내 행동이 죄스럽고 부도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뭘 어쩌겠어요?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걸 말해서 뭐합니까? 입에 발린 달콤한 소리보다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주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나는 이미 당신에게 떠나라고 말했어요. 당신도 잘 알다시피 나는 이미 5번이나 당신 곁을 떠났어요. 하지만 다시 돌아왔어요. 직행 기차표를 보여줄 수 있어요. 모두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떠날 수가 없어요. 나는 나 자신과 엄청 싸우고 있지만 강단이 없고 마음이 소심해서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 천성과는 싸울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싸울 수 없다고요. 내가 여기서 달아난다고 해도 천성이 내 옷깃을 붙잡을 겁니다. 정말 속되고 추악하고 무력한 존재죠. 얼굴이 붉어진 일리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벤치 옆을 서성이기 시작했다. 지금 난 마치 개처럼 화를 내고 있군. 일리인은 주먹을 치면서 투덜거렸다. 나는 스스로를 정오하고 경멸해. 마치 방탕한 소년처럼 남의 아내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다니. 그것도 모자라 바보 같은 편지질이나 하고 자신을 비하하고 있다니. 일리인은 머리를 움켜쥐고 투덜대더니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당신도 진실하지 못해요. 일리인은 비애를 느끼며 말을 이었다. 만약 당신이 내 아름답지 않은 장난을 반대한다면 왜 이곳에 왔나요? 무엇 때문에 여기 온 거죠? 나는 당신에게 보낸 편지에서 찬성인지 반대인지만을 물었습니다. 그래요. 분명하고 솔직한 대답만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솔직한 대답 대신에 매일 우연히 나와 만날 기회를 엿보며 교과서에 나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루반체프 부인은 깜짝 놀라며 얼굴을 붉혔다. 그녀는 점잖은 부인이 뜻밖의 일로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 보였을 때 경험하는 난처함과 거북함을 동시에 느꼈다. 당신은 지금 내가 장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군요. 그녀는 중얼거렸다. 난 항상 당신에게 솔직한 대답만을 했고 오늘도 당신에게 간청했어요. 정말이지 이런 일에 간청을 하다니요? 만약 당신이 저리 가라 고 딱 잘라 말했다면 난 이미 오래전에 이곳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은 내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단 한 번도 솔직하게 대답한 적이 없어요. 그래요. 늘 이상하고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당신은 날 가지고 노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대체... 일리는 말끝을 흐리면서 두 주먹으로 머리를 받쳤다. 소피아 페트로브나는 자신의 행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떠올려 보았다. 그녀는 행동에서 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일리인의 구애를 거절했다. 동시에 변호사의 말에도 거짓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 진실이 어떤 것인지는 알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의 불평에 대답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던 것도 거북해서 그녀는 어깨를 으쓱 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그럼 내게도 잘못이 있단 말이군요. 당신의 불성실을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리는 한숨을 내쉬었다. 말하다 보니 이 지경이 되었군요. 당신의 불성실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죠. 만약 모든 사람이 합심해서 갑자기 성실해진다면 모든 것은 뒤죽박죽이 될 것입니다. 소피아 페트로브나는 철학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화제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기뻐하며 물었다. 그건 왜 그렇죠? 야만인이나 짐승들만이 성실하기 때문이죠. 만약 문명이 여자의 정숙함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켰다면 이미 성실함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일리인은 화를 내며 지팡이로 모래를 파헤쳤다. 류반체프 부인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만 대부분의 말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마음에 와닿았다. 루반체프 부인은 무엇보다 재능 있는 남자가 자기처럼 평범한 여자와 분별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젊은이의 창백한 얼굴이 때로는 생기가 넘쳤다가 또 때로는 화를 내는 등의 변화무쌍한 모습이 그녀에게 커다란 만족감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많은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현대인인 일리인의 대담함은 분명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주저하거나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게다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최종적인 결론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이 남자에게 끌리는 자신을 문득 알아채고 깜짝 놀랐다. 실례지만 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녀는 서둘러 말했다. 왜 당신은 불성실에 대해 말하는 거죠? 다시 한번 간청하니 선량하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날 조용히 내버려둬요. 진심으로 부탁해요. 좋습니다. 그럼 좀 더 노력해 보도록 하죠. 일리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 말씀대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의 결과가 어찌 될지는 나도 모릅니다. 내 이마에 총알을 박을지 아니면 멍청하게 고주망태가 될지 아니면 어차피 나는 실패를 면할 수 없겠죠.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는데 천성과의 투쟁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광기와는 어떻게 싸워야 하죠? 만약 당신이 술을 마신다면 어떻게 그 흥분을 극복할 건가요? 만약 당신의 모습이 내 마음속에 낮이고 밤이고 착 달라붙어 있다면 어쩌시겠어요? 여기 눈앞에 있는 소나무처럼 내 눈앞에 서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죠? 나의 생각, 희망, 꿈,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악마의 것이 되었을 때 그 저주스럽고 불행한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무척이나 사랑해서 이미 정상에서 벗어났고 일과 친구들도 버렸습니다. 아, 그래요? 나의 신마저 잊어버렸어요. 나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이렇게 사랑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대답을 들은 소피아 페트로보다는 일리인으로부터 물러섰다. 그러고는 깜짝 놀라며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두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입술을 바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얼굴은 무언가 굶주린 듯 간청하는 표정이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겁먹은 듯 보이는 그녀의 커다란 눈앞으로 가져가며 중얼거렸다. 당신은 무척이나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나는 괴로워요. 맹세하건대 몹시 괴롭지만 당신의 눈을 이렇게 바라볼 수만 있다면 평생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갑자기 일격을 당했다고 생각한 소피아 페트로브나는 일리인을 제지할 수 있는 말을 황급히 생각해 내려고 했다. 가버리자 하고 그녀는 결심했다. 그러나 일어나려고 움직이기도 전에 이미 일리인이 그녀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는 소피아의 무릎을 끌어안은 채 그녀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열정적인 말들을 쏟아냈다. 공포와 혼란 때문에 그녀는 그의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러나 따뜻한 욕탕에 있는 것처럼 무릎이 기분 좋게 조여드는 이 위험한 순간 그녀는 알 수 없는 사악한 강교함을 느끼며 자신의 감각 속에서 또 다른 분별력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저항하는 미덕 대신에 세상에 무서울 것 없는 술꾼에게서나 볼 수 있는 무력과 나태함 그리고 공으로 가득 차 있는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났다. 다만 마음 깊은 곳, 저 멀리 있는 한 조각의 양심이 너는 왜 떠나지 않느냐? 떠나야만 하지 않느냐? 응? 하고 짓궂게 놀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마음속의 분별력을 찾으면서 그녀는 마치 거머리처럼 달라붙은 일리인의 손을 어째서 완강히 뿌리칠 수 없는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혹시 누군가가 그들을 보고 있는지는 아는지 보고 있지는 않은지 염려하며 일리인과 동시에 황급히 주변을 살펴본 이유도 알 수 있었다. 뇌물을 주고받는 것을 보았지만 돈을 받고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늙은 수의들처럼 소나무와 구름은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서로를 준엄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보초가 말뚝처럼 노반 위에 서서 벤치 쪽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 볼 테면 보라지. 소피아 페트로브나는 생각했다. 그러나 내 말을 들어봐요. 마침내 그녀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는 손을 내저었다. 그러고는 듣기 싫은 질문을 피하며 다시 속삭였다. 목이 쉰 듯한 기관차의 요란한 기적 소리가 들려왔다. 밖에서 들리는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외부의 차가운 소리를 들으며 류반체프 부인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 이제 시간이 없어요. 가봐야 해요. 황급히 일어서면서 그녀가 말했다. 기차가 오고 있어요. 내 남편 안데레이가 저 기차를 타고 올 거예요. 남편에게 저녁을 차려줘야 해요. 소피아 페트로브나는 붉게 상기된 얼굴로 노반 쪽을 바라보았다. 기관차가 천천히 지나가며 그 뒤로 차량들이 보였다. 그것은 루반체프 부인이 생각했던 별장의 기차가 아니라 화물열차였다.
차량들은 마치 인생의 나날들을 보이듯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길게 이어졌다. 하얀 교회를 배경으로 한 차량은 끝이 없어 보였다. 마침내 차량 행렬이 끝나고 기관사가 타고 있는 불 켜진 마지막 차량이 푸른 숲 너머로 자취를 감추었다. 소피아 페트로브나는 갑자기 몸을 돌렸다. 일리인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소심하고 파렴치한 행동 때문에 모욕을 느낀 그녀는 다른 남자에게 자기 무릎을 껴안게 했다는 수치심으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녀는 한시 앞 별장에 있는 가족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만 했다. 변호사는 간신히 그녀를 뒤따라갔다. 숲길에서 좁은 오솔길로 오면서 그녀는 일리인의 무릎에 묻은 모래만 보았을 정도로 재빨리 뒤돌아보았다. 그녀는 뒤따라오지 말라고 그에게 한 손을 내저었다. 집으로 달려온 소피아 페트로브나는 5분쯤 자신의 방에서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그리고 때로는 창문을 바라보고 때로는 책상을 바라보기도 했다. 몹쓸 년, 그녀는 스스로를 나무랐다. 몹쓸 년. 그녀는 자신을 나무라면서 모든 것을 꼼꼼하게 그리고 하나도 숨김없이 떠올려 보았다. 그녀는 언제나 일리인의 구애를 거절해왔지만 그와 이야기하는 것은 좋았다. 그뿐만 아니었다. 그가 자신의 발밑에 몸을 던져 엎드렸을 때 그녀는 설명하기 힘든 희열을 느끼기까지 했다. 그녀는 자신을 동정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생각하며 떠올렸다. 그리고 한편 수치심으로 얼굴을 붉히면서도 자신의 뺨을 후려갈기면 조금은 기분이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도 했다. 가엾은 안드레이. 그녀는 남편을 떠올리며 되도록 얼굴에 상냥한 표정을 지으려고 애썼다. 불쌍한 내 딸 바레아는 자기 엄마가 어떤 여자인지 모르고 있겠지. 날 용서해다오. 사랑하는 사람들아, 나는 정말 당신들을 사랑해. 정말이야. 그리고 자기는 여전히 좋은 아내이자 엄마이고 일리인에게 말한 가족의 기초를 아직 훼손하지 않았음을 자기 자신에게 입증하고 싶어진 소피아 페트로브나는 부엌으로 달려가서 아직 남편을 위해 식탁을 차리지 않은 요리사를 큰 소리로 혼을 냈다. 그녀는 피로와 허기에 지친 남편의 모습을 떠올리며 남편이 불쌍하다고 큰 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손수 음식을 만들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남편을 위해 직접 식탁을 차린 적이 없었다. 얼마 뒤 딸 바랴를 발견한 그녀는 두 손으로 딸을 격정적으로 껴안았다. 딸은 무겁고 차갑게 느껴졌다. 그녀는 어서 빨리 그런 기분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아빠가 얼마나 훌륭하고 정직하며 좋은 사람인지를 딸에게 열심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얼마 뒤 안드레이 일리치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남편과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했다. 쓸데없이 지나친 거짓 감정은 그녀에게 초조함과 괴로움을 남겼을 뿐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하고 사라졌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괴로워하며 화를 냈다. 사람들은 불행에 직면해야지만 비로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지배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깨닫게 된다. 그 후 소피아 페트로브나는 자신의 감정을 말하길, 그때는 모든 것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어서 빠르게 날아가는 참새들을 세기 힘든 것처럼 사리를 분별하기 힘들었다고 했다. 예컨대 남편이 집에 도착한 것이 하나도 기쁘지 않았고 식탁에서 남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남편을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엉뚱한 결론을 내렸다. 허기와 피로에 지친 안드레이 일리치는 수프가 나오기를 기다리다 대뜸 소시지부터 먹었다. 그것도 관자놀이를 움직이며 아주 개걸스럽게 먹어치웠다. 오 세상에, 소피아 페트로브나는 생각했다. 난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해. 하지만 왜 저렇게 소리를 내며 개걸스럽게 먹을까? 감정의 혼란 못지않게 그녀의 생각에도 혼란이 있었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흔히 그렇듯 불쾌한 생각과 싸우면서도 류반체프 부인은 있는 힘을 다해 자신의 불행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러면 그럴수록 일리인의 모습, 그의 무릎에 묻은 모래, 솜 같은 구름, 기차 등이 더욱 또렷하게 그녀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런데 왜 나는 오늘 왜 바보같이 그곳에 갔을까? 그녀는 괴로웠다. 난 정말로 자신에 대해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여자인가? 두려움은 두려움을 낳는 법이다. 안드레이 일리치가 마지막 접시를 비우고 일어났을 때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남편에게 털어놓고 위험에서 벗어나자고 결심했다. 안드레이, 당신과 진지하게 상의할 게 있어요. 식사를 끝내고 나서 자리에 누워 쉬려고 프로코트와 장화를 벗고 있는 남편에게 그녀가 말했다.
무슨 일이지? 이곳을 떠났으면 좋겠어요. 어디로? 시내로 돌아가긴 아직 이른데? 아니, 함께 여행을 해요. 그게 어려우면 여행 비슷한 것이라도. 여행이라. 공정이는 기지개를 켜며 중얼거렸다. 나 자신도 가끔씩은 여행을 꿈꾸지. 그런데 어디 우리에게 그럴 만큼의 돈이 있어야지. 그리고 사무실은 누구한테 맡기고? 잠시 생각하더니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러고 보니 당신 무리한 모양이지. 가고 싶으면 혼자 다녀와요. 소피아 페트로브나는 동의했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일리인은 이런 기회가 생긴 것을 기뻐할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일리인과 함께 같은 기차를 타고 가는 상상을 했다. 그런 생각을 하던 그녀는 양껏 식사를 했지만 여전히 피곤해하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왠지 그녀의 시선이 줄무늬 양말을 신고 있는 마치 여자발처럼 작은 남편의 발에 멎었다. 양쪽 양말 끝에는 실밥이 비죽 삐져나와 있었다. 드리워진 커튼 뒤에서 호박벌이 유리창에 부딪히며 앵앵 소리를 내고 있었다. 소피아 페트로브나는 실밥을 바라보며 호박벌이 앵앵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기차를 타고 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다. 일리는 낮이건 밤이건 맞은편에 앉아서 자신의 무력함에 화를 내기도 하고 마음의 고통으로 하얗게 질리기도 하면서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다. 그는 자신을 방탕한 소년으로 자처하고 그녀를 힐난하기도 하며 자신의 머리칼을 쥐어뜯는다. 그리고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가 승객들이 잠들거나 정거장으로 나간 틈을 타서 그녀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숲속의 벤치에서처럼 그녀의 다리를 끌어안는다. 그녀는 그런 상상을 하고 있는 자신을 깨닫고는 깜짝 놀랐다. 하지만 나 혼자서는 안 가겠어요. 그녀는 말했다. 당신과 함께 가야만 해요. 실없는 소리 그만둬. 소포치카. 이거는 소피아의 애칭입니다. 류반 체프는 한숨을 내쉬었다. 사람이 진지하면서 실현 가능한 것만을 원해야지. 무슨 일이 생겨도 떠날 것을 결심한 그녀는 자신이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녀의 생각과 기분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심지어 다른 일을 생각해 볼 여유도 생겼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하고 공상을 해봐도 어디로든 떠나야만 했다. 남편이 잠든 사이 밤이 다가왔다. 그녀는 응접실에 앉아서 피아노를 쳤다. 창밖에 깃든 저녁의 활발함과 음악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리한 자신이 불행을 잘 처리하고 있다는 생각에 그녀는 기분이 아주 좋아졌다. 다른 여자들이 내 입장이었다면 하고 평온해진 양심이 그녀에게 말했다. 아마 그들은 견디지 못했을 거야. 어쩌면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버렸을지도 몰라. 그녀는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고 괴로워하기는 했지만 지금은 위험에서 벗어나 있었고 수치심도 사라졌다. 그녀는 자신의 정숙함과 결단성에 감동한 나머지 3번씩이나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바라보았다. 밖이 어두워지자 손님들이 도착했다. 남자들은 카드 놀이를 하기 위해 식당에 자리를 잡았고 응접실과 테라스는 부인들이 차지했다. 일리는 맨 나중에 나타났다. 그는 슬퍼 보였다. 병자처럼 침울했다. 그는 소파 한 귀퉁이에 자리를 잡고 저녁 내내 한 번도 일어서지 않았다. 평소 명랑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가 오늘은 줄곧 침묵을 지키면서 얼굴을 찌푸리고 눈 주위를 긁고 있었다. 누군가 질문했을 때는 억지로 윗입술만 미소를 띠며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는 대여섯 번인가 재치있게 말을 했지만 그것 또한 거칠고 무례했다. 소피아 페트로브나가 보기에 그는 신경질을 부리는 것 같았다. 그제야 그녀는 피아노 앞에 앉아서 이 가련한 남자가 지금은 농담할 기분이 아니고 마음이 아파서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분명히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위해 출세도 멀리하고 청춘을 허비하며 마지막 남은 돈을 별장에 써버렸고 어머니와 누이들을 내팽개쳤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와의 고통스러운 싸움에서 완전히 지쳐 쓰러졌다는 것이었다. 어쩌면 일상적인 의미의 단순한 파괴심 때문에라도 그를 진지하게 대했어야만 했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고통을 느낄 정도로 그 모든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 만약 그 순간 그녀가 일리엔에게 가서 안 돼요 라고 말했다면 그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거절하기 힘든 그 어떤 힘을 알아챘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말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말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 젊은 사람이 표현하는 째째함과 이기심이 오늘 저녁처럼 확연하게 드러난 적은 없었다.
그녀는 불행한 일리인이 바늘방석 위에 앉은 것처럼 소파에 앉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일리인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 그와 동시에 고통을 느낄 만큼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자 그녀의 마음은 승리감과 자신의 힘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자신의 젊음과 아름다운 미모, 그리고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도도함을 느꼈다. 그리고 어차피 이곳을 떠날 예정이니 오늘 밤에는 자신에게 자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교태를 부리며 여기저기서 깔깔대기도 하고 특별한 감정과 영감을 느끼며 노래도 불렀다.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즐겁고 재미있었다. 그녀는 벤치에서의 사건과 자기를 바라보던 보초를 떠올리며 즐거워했다. 그녀에게는 손님도, 일리인의 대담하면서도 재치 넘치는 입담도,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의 넥타이 핀도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다. 넥타이 핀은 다이아몬드 눈이 박힌 붉은 뱀을 형상화한 것이었다. 그 뱀이 얼마나 우스워 보였던지 그녀는 뱀에게 입맞춤을 하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다. 소피아 페트로브나는 반쯤 술에 취했다. 그리고 그 흥분 속에서 신경질적으로 로망스를 불렀다. 그리고 마치 타인의 슬픔을 즐거워하듯 뜻없는 희망과 지난 세월과 노년에 대한 슬프고 우울한 노래를 골라 불렀다. 노년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데 그녀는 노래했다. 그러나 그녀는 노년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그녀는 웃으며 노래를 불렀지만 가끔씩 이런 생각을 했다. 손님들은 12시에 갔다. 일리는 마지막으로 집에서 나갔다. 소피아 페트로브나에게는 아직도 그를 테라스 맨 아래 층계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 대담한 용기가 남아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남편과 함께 떠난다는 것을 그에게 얘기하고 싶었고 그 이야기를 그에게 어떤 감정의 변화를 주는가를 확인하고 싶었다. 달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소피아 페트로브나가 그의 외투 자락과 테라스의 커튼이 바람에 나부끼는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주위는 환했다. 그녀는 일리인의 창백한 얼굴과 억지로 웃으려다 윗입술을 삐죽거리는 모습도 보였다. 소네치카, 나의 소중한 여인. 그는 그녀가 말하려는 것을 막으면서 중얼거렸다. 나의 사랑스럽고 소중한 사람. 그는 갑자기 격정적인 사랑의 감정에 휩싸였다. 그러고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더욱더 부드러운 사랑의 언어를 쏟아내었다. 마치 아내나 애인을 부르듯이 이미 너라고 부르기까지 했다. 그녀에게는 생각지도 않은 뜻밖의 일이었다. 그는 벼랑간 한 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껴안고 다른 손으로 그녀의 팔꿈치를 잡았다. 나의 소중하고 매혹적인 여인. 그는 그녀의 목덜미에 키스를 하며 속삭이기 시작했다. 이제는 솔직해져서 내게로 와요. 그녀는 그의 포옹에서 빠져나와 분노로 떨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이려고 고개를 쳐들었다. 그러나 분노는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가 자랑했던 정숙함과 순수함도 사실은 평범한 여자들 모두가 그와 비슷한 상황에서 내뱉을 수 있는 진부한 말일 뿐이었다. 당신은 미쳤어요. 자, 갑시다. 일리인이 말을 이었다. 지금 그리고 숲속 벤치 옆에서 나는 당신도 나처럼 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벌을 면할 수는 없어요. 당신은 날 사랑하면서도 괜히 자기 양심과 흥정을 하고 있어요. 그녀가 자신에게서 떠나려는 것을 보고 그는 그녀의 레이스 옷소매를 붙들며 재빨리 말했다. 오늘이 아니면 내일이라도 당신은 사랑의 힘에 자신을 맡겨야 해요.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거죠? 나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소냐. 이미 판결은 내려졌는데 왜 집행을 미루는 겁니까? 왜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소피아 페트로브나는 그에게서 떨어져서 재빨리 문 뒤로 사라졌다. 응접실로 돌아온 그녀는 습관적으로 피아노 뚜껑을 닫고 오랫동안 악보의 속 표지를 바라보다가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서 있을 수도 생각할 수도 없었다. 흥분으로 뒤섞인 격정 때문에 그녀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밖에 없었다. 그것은 나태와 우수가 뒤섞인 인정하고 싶지 않은 연약한 뿐이었다. 양심은 그녀에게 너는 오늘 밤에 미친 여자처럼 추하고 어리석게 행동했다. 조금 전 다른 남자가 널 테라스에서 안았는데 너는 지금도 허리와 팔꿈치 부근에 남은 야릇한 감촉을 즐기고 있다. 며 속삭였다. 응접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단지 촛불만 타오르고 있었다. 류반체프 부인은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피아노 앞의 등받이 없는 둥근 의자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극도로 피곤한 그녀의 상태와 어둠을 함께 이용하기라도 하듯이 뿌리치기 힘든 고통스러운 욕망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욕망은 마치 깊은 구덩이처럼 그녀의 몸과 영혼을 꽁꽁 메었고 매 순간 커지기 시작했다. 이제 욕망은 그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 앞에 당당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일리인에 대해 생각하면서 30분쯤 앉아 있었다. 잠시 후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간신히 침실로 걸어갔다. 안드레이 일리치는 벌써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열린 창가에 앉아서 욕망에 몸을 맡겼다. 이미 그녀의 머릿속에서 혼란은 사라지고 없었다. 모든 감정과 생각은 일제히 하나의 뚜렷한 목표로 확정되었다. 그녀는 싸우려 했지만 금세 한 손을 내저었다. 그녀는 적이 얼마나 강하고 완고한지 깨달았다. 그 적과 싸우려면 힘과 불굴의 정신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녀의 출생과 교육과 삶은 그녀가 기댈 만한 힘을 전혀 부여하지 못했다. 부도덕한 년, 나쁜 년. 소피아는 자신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너는 이것밖에 안 되는 여자였어? 그녀는 온갖 욕설로 자신을 책망했고 창피하고 굴욕적인 많은 진실을 자신에게 고백한 만큼 그녀의 모욕당한 정숙함과 무력감으로 붕괴했다. 그녀는 자신이 결코 도덕적인 여자가 아니고 지금까지 타락하지 않은 것은 그를 구실이 없었기 때문이었으며 그녀가 벌인 하루 동안의 싸움은 장난이자 코미디였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싸우러 왔다고 하자. 그녀는 생각했다. 하지만 대체 어떤 싸움이란 말인가? 매춘꾼들도 몸을 팔기 전에는 자신과 싸우다가 결국 팔려나간다. 싸우는 건 좋다. 그러나 버트처럼 하루 만에 모든 것이 굳어버렸다. 단 하루 만에. 자기를 집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감정 또는 일리인의 인격이 아니라 앞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신의 감각과 마음이라는 것을 이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별장을 오가는 방탕한 부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의미를 잃은 새끼 새처럼 창밖에 누군가가 목신소리로 조용히 노래했다. 만약 가야 한다면 바로 지금이야. 소피아 페트로보다는 생각했다. 그녀의 심장은 그때부터 갑자기 마구 뛰기 시작했다. 안드레이, 그녀는 거의 외치다시피 말했다. 여보, 우리 떠나는 거 맞지요? 그래, 혼자 떠나라고 이미 말했잖아. 하지만 여보, 그녀가 말했다. 만약 나와 함께 떠나지 않는다면 당신은 날 영영 못 볼지도 몰라요. 사실은 나 사랑에 빠진 것 같아. 대체 누구랑? 안드레이 일리치가 물었다. 누구랑 사랑에 빠지든 당신에게 마찬가지 아닌가? 소피아 페트로브나가 소리쳤다. 깜짝 놀란 안드레이 일리치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러고는 두 다리를 침대 밑으로 늘어뜨리고 아내의 어두운 얼굴을 바라보았다. 쓸데없는 소리. 그는 하품을 했다. 안드레이는 믿을 수 없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깜짝 놀랐다. 그는 잠시 생각한 뒤 아내에게 대수롭지 않은 질문을 몇 개 던지고는 가정과 부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그리고 10분쯤 맥없이 이야기하다가 잠자리에 누워버렸다. 그의 침묵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의견이 있는데 그중 태반은 불행을 겪지 않은 사람들의 의견이었다. 늦은 시각이었지만 창밖에는 아직도 별장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소피아 페트로브나는 소매가 없는 가볍고 긴 덧지고리를 어깨에 걸치고 잠시 서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잠자고 있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결단력이 아직 남아있었다. 당신 자고 있나요? 나는 지금 산책하러 가요. 같이 안 갈래요?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대답을 듣지 못한 그녀는 밖으로 나왔다. 기분 좋은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녀는 바람도 어둠도 의식하지 못했다. 그저 걷고 또 걸었다. 떨칠 수 없는 힘이 그녀를 앞으로 떠밀었고 만약 걸음을 멈추기라도 한다면 그녀의 등을 후려칠 것만 같았다. 음탕한 년. 그녀는 기계적으로 중얼거렸다. 몹쓸 년. 소피아는 숨을 헐떡거리면서도 부끄러워했고 걷고 있는 발의 감각조차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를 앞으로 민 것은 그녀의 수치심보다도 이성보다도 공포보다도 더 강했다.